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제가 저번 방송에서 그 스웨덴의 복지국가를 이룩한 그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어제 저녁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짧은 시간에 스웨덴의 사회민주당에 대한 그 전달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사실 한 나라와 그 국가의 사회, 정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사실 자세히 공부하려면 수개월도 넘게 걸릴 텐데요. 그래도 요즘 같은 바쁜 그 사회에 또 그렇게까지 시간을 투자할 수 없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그 집약적으로 해서 엑기스만 모아서 어떻게 하면 전달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인생 책이 된 두 가지 책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그 신필균 저자님의 복지국가 스웨덴이란 책이고요. 또 하나는 그 최연석 저자님의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입니다. 제가 스웨덴의 사회를 공부하기 위해서 그 영어책과 한국책 통틀어서 거의 10권 가까이 그 모아서 읽어봤는데요. 이 두 권만큼 정말 대중들이 읽어도 재밌고 쉽게 한눈에 쏙쏙 들어올 만한 책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영어 책을 통틀어 이 두 책은 정말 최고의 책이다라고 제가 확신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게 또 한국어로 돼 있다는 게 아마 정말 우리는 운이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꼭 서점에 아마 주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신 뒤에 책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추려봤는데 저는 딱 두 분의 정치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 발제한 부분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한 분은 그 타게 에를란데르라는 그 전 총리인데요. 스웨덴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꼽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최초에 이제 스웨덴 사회민주당이 1930년대 후반에 집권할 때 당시에 이제 최초의 총리 분이신데요. 이분은 이제 이분의 연설은 국민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굉장히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페르 알빈 한손이라는 분이고요. 저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연설의 짧은 부분을 읽었을 뿐인데 정말 가슴속 뜨거운 데서 감동을 느끼고 또 저절로 눈물이 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타게 에rir란데르에 대해서고요.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라는 책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소제목은 낡은 오두막으로 돌아간 정치인. 스웨덴 국민에게 현대 정치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단연 타게 에를란데르를 주저없이 선택한다. 그는 45세의 나이로 총리에 올라 68세에 자진하야 할 때까지 23년 동안 재임하면서 스웨덴 복지의 상징인 국민의 집을 완성했다. 재임 기간 동안 11번 치른 선거에서 모두 승리해 민주국가 정치인 중에서 가장 긴 연속 통치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가 총리에 오를 때만 해도 스웨덴의 복지와 경제 수준은 영국이나 독일에 비해서 훨씬 모자란 수준이었으나 1969년 하야할 때 이르러서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자
분배 체계가 잘 구축된 사회로 탈바꿈되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반목과 질시가 없는 강한 사회는 그의 통치 철학이기도 했다. 에를란데르는 대학에 다닐 때만 해도 매우 급진적인 단체인 젊은 청년들의 모임의 회장이 지냈으며 사회개혁을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피해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룬드에서 지방 정치인으로 시작한 그는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급진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리지는 못했다. 그러나 총리로 재직할 당시에는 정적들마저도 그의 서민적 이미지와 국민을 위한 열정, 상생의 정치를 구축하기 위한 헌신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1946년 에를란데르가 총리직에 오를 때만 해도 3인당이 국유화를 통해 국가 전체를 사회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1948년 선거 당시 인기를 누리던 야당 당대표의 라디오 연설에서는 스웨덴이 계획경제 체제로 가면 소련처럼 공산주의 사회로 직행하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40대 기수인 에를란데르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고 있었다. 스톡홀름대 경제학 교수이자 케인즈 이론의 대가였던 야당 당대표 베르틸 올리는 좌우 논쟁에서 3인당의 분배 정책은 계획 경제라고 몰아붙였다. 재계 역시 40대 총리의 급진적인 사고방식에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에를란데르 총리는 재계의 협조가 없으면 지속적 경제 성장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제일 먼저 설득 작업에 나섰다. 사회개혁에 대한 구상이 너무 급진적이라는 우려를 의식한 듯 재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이 급선무라고 본 것이다. 무엇보다 재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매주 목요일 만찬 때마다 재계의 주요 인물들을 불러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그리고 만찬 장소에 노조 대표들도 초청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노사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재계와 노조는 국가 경제의 양날개이므로 이들이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 경제가 날아오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목요일을 노조와 재계가 만나는 날로 정하고 총리로 재직하던 1950년에서 60년대에 꾸준히 대화의 정치를 펼쳐나갔다.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그는 재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고 경제 성장의 열매를 모든 국민이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노조와의 꾸준한 대화로 국가 경제를 위한 노조의 협조도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다. 스웨덴의 역사가들이 이를 목요 클럽이라 명명할 정도로 에를란데르의 목요 대화 정치는 상생의 정치에 초석을 깔아주었다. 이 기간 동안 스웨덴의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다. 작업장에서는 파업이 완전히 사라졌으며 국민의 삶의 질은 빠르게 개선되었다. 전 국민 의료보험, 사주 휴가제, 전 국민 연금 지급, 9년 무상교육. 그 뒤로 이제 그 스웨덴은 대학도 무료 무상교육입니다. 100만 호 주택 건설을 추진해 국민의 집짓기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주거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고 좁은 집에서 대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며 아파트에 온수가 나오지 않아 생활에 불편함이 컸을 때였다. 현대적 아파트에 살면서 볼보 자동차를 몰고 사주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 꿈으로만 여겨질 때였는데 에를란데르는 이런 국민의 꿈을 현실로 바꿔놓았다. 볼보는 스웨덴 회사였고요. 사실 스웨덴은 국제적인 회사가 되게 많아요. 뭐 이케아를 비롯해서 H&M, 뭐 사실 뭐 게임 인더스트리의 많은 게임 회사도 그렇고, 뭐 일렉트로룩스 뭐 이런 다국적 기업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현대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목요 클럽의 노사정 모임을 더욱 발전시킨 상생의 정치는 그의 총리 별장에서 이루어졌다. 수시로 총리 별장에 노조와 재계 인사들 그리고 정당 정치인들을 초청해 별장 정치를 이끌어갔다. 총리 별장에 초대받지 못한 정치인, 노조위원장,
기업 회장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총리 별장은 상생의 정치를 펼친 가장 중요한 장소였다. 매년 여름 휴가 기간이 시작되면 에를란데르는 총리 별장에서 노사정 확대 회의를 개최해 국가의 현안과 경제 성장, 사회 정책, 그리고 외교 안보 정책까지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구하는 대화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갔다. 이 별장의 이름은 하르프순두인데 역사가들이 이 대화의 정치의 모형을 하르프순두 협의민주주의로 명명할 만큼 스웨덴식 상생의 정치, 대화의 정치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간직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요 국가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스톡홀름의 하가성으로 정당 당 대표들을 초청해 대연정에 준하는 정치적 동의를 구하는 그의 모습에 국민은 박수를 보냈다. 하가의 협상이라는 표현이 역사책에 기술되어 있을 정도다. 이건 정말 정당들 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꼭 본받아야 할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합의의 정치, 상생의 정치, 이런 것들은 우리 그 대한민국 정치가 꼭 달성해야 될 목표가 되겠죠. 정치인으로서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에를란데르식 대화의 정치, 상생의 정치, 그리고 협상의 정치를 경험한 스웨덴 국민은 사회의 갈등도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계기가 되어 결과적으로 스웨덴의 민주주의도 한층 성숙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합의와 그 상생,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눠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들을 보일 때 그 국민들도 그런 정치인들의 그 훌륭한 모습에 감명을 받고 또 그 사회 전체가 그런 합의적인 사회로 변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 정치인들에게 귀감을 받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는 꼭 본받아야 할 그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정치는 어쩌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집권 당시 국민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었던 에를란데르는 1968년 선거에서 3인당 단독 과반수를 넘기고 정부를 구성하자마자 1년 내에 젊은 정치인에게 총리직을 넘기고 은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그의 나이 68세였다. 국민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총리직을 더 유지하면서 국민의 아버지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히 원했다. 하지만 그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다. 1969년 총리직을 내려놓긴 했으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집 한 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23년 동안 한 국가의 총리로 지냈던 노 정객 부부가 집 한 채 없는 청렴한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국민은 경악했다. 집권 3인당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결과 스톡홀름 외곽 3인당 청년 연수원이 있는 본메시빅의 별장을 지어주기로 했다. 그리고 노 부부는 국민 영웅이 되어 이 별장에서 84세로 일기를 마칠 때까지 미래의 스웨덴 정치를 이끌어갈 청년들과 함께 지내다 여생을 마쳤다. 지금도 본메시빅에 가면 에를란데르 부부가 머물렀던 별장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다. 3인당 정치인 중 와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 별장은 미래 정치 지도자들의 성지가 되었다. 그만큼 에를란데르가 스웨덴의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국민의 가슴속에 남기고 간 흔적은 크고 귀중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에게는 총리 재직 기간 내내 간단한 메모 형식의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다. 그가 하야하고 난 뒤 그 일기장이 자서전으로 출판되었다.
그가 총리가 된 날 밤 잠 못 이루며 적은 메모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나는 총리가 될 만한 재봉이 못 되는 사람이다. 하지만 젊은 나를 지지해 준 동지, 그리고 나를 후원해 주는 국민을 위해 희생하라는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제가 사랑하는 저의 조국 대한민국에 과연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그 한국인들의 가슴에 남아있는 존경할 만한 정치인이 있는가? 사실 이런 질문을 외국인들에게 받으면 참 부끄럽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정말 이제 과거 아팠던 과거에 그냥 연연할 게 아니라 앞으로는 많은 그 젊은이들, 우리 청렴하고 깨끗하고 열정적인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의 정치를 좀 빛내어주고요.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국민들이 사랑했던 그런 대통령, 그런 나중에 이제 의원 내각제로 변화가 되면 그런 총리, 그런 리더가 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한 분, 페르 알빈 한손, 이제 1938년일 거예요. 예. 그 스웨덴에서 이제 사회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된 최초의 시기인데, 그때 이제 총리가 되셨던 분이고요. 그분의 그 연설이 또 저의 가슴을 울렸던 부분이라 여러분들과 꼭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복지국가 스웨덴, 신필균 저자님의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소 제목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상징, 국민의 집. 1900년대 초 스웨덴 사회는 극도로 빈곤한 상태였고 보수 정당에 의해 통치되고 있었다. 당시 예테보리 대학의 정치학 교수를 지낸 루돌프 셸레는 집권당 국회의원이었고 계급사회를 옹호하는 극단적 보수주의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보수주의에 대응하는 이론으로 3인당 국회의원 페르 알빈 한손은 그의 동지 에른스트 요한네스 비그포르스, 한손 내각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인가 봐요. 비그포르스와 함께 현실에 직면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민주주의가 지향하는 미래 사회 비전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집을 제창했다. 한손은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모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의 집을 건설하는 목표를 3인당의 기본 이념으로 내세웠다. 한손이 집, 민족주의, 사회주의를 하나의 조합으로 묶을 수 있는 은유적 표현으로 국민의 집이라는 개념을 처음 사용한 것은 1921년이었다. 그 이전까지 포크 헤멧, 이거는 이제 스웨덴의 그 단어인데요. 포크는 이제 영어에서 왜 folks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people에 가까운 뜻으로 대중, 민중 또는 시민, 국민의 의미를 모두 지닌다고 하네요. 포크 헤멧은 이제 대중들이 글을 배우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모이는 시민센터 같은 장소를 그 전에는 의미했다. 그는 포크 헤멧이라는 용어에 공동체적 가치를 담아냈고 계급 간의 다리를 놓아 통합된 사회를 이루고자 했다. 1928년 한손은 국회 연설 제목을 국민의 집으로 하여 국민의 집을 정식화했다.
한손은 가족 개념을 확대하여 국민이 가족 구성원으로 생각되는 공동체적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나의 가족으로 생각되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국민의 집으로서의 스웨덴을 지향해 현존하는 계급사회가 지배하는 스웨덴의 문제를 대처해 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 유명한 연설의 일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저를 울렸던 그 연설 부분입니다. 지배의 기본은 공동체와 동고동락에 있다. 훌륭한 집에서는 누구든 특권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 독식하는 사람도 없고 천대받는 아이도 없다. 다른 형제를 얕보지 않으며 그를 밟고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약한 형제를 무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다. 이런 좋은 집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 속에서 함께 일한다. 이런 국민의 집은 오늘날 우리가 안고 있는 특권 상류층과 저변 계층의 사회 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의 스웨덴은 유감스럽게도 좋은 집이 못 된다. 정치적으로는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사회는 계급적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제는 소수 특권층에 의해 좌우된다. 스웨덴 사회의 불평등은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일부는 궁전 같은 저택에 사는 동안, 일부는 동절기 동안 텃밭에 붙은 초가집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분에 넘치게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빵 한 쪽을 구걸하며 끼니를 해결하고 고통에 시달리며 실직 상태를 걱정하는 이들도 있다. 지금의 스웨덴 사회는 사회 구성원 간의 진정한 평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런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좋은 국민의 집을 건설하기 위해 사회적 돌봄 정책, 사회복지 정책과 경제적 균등 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는 정당한 지분이 지불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수단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 부분이 이제 그 한손의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민의 집의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참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와 닮았다, 이런 옛날의 스웨덴의 모습이, 그런 생각을 아마 공유를 하실 텐데요. 그럼 한편으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다,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젊은이들, 저희 동생들을 포함해서 이러더라고. 제가 한국에 돌아오니까 언니 왜 이렇게 힘든 한국에 돌아왔나, 그냥 미국에서 살지 왜 돌아왔어 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언니 요즘 헬조선이란 말 못 들어봤냐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만약 여러분들이 헬조선이라고 느낀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어떻게 보면 헬스웨덴이었겠네요. 정말 가난하고 불평등하고 부조리했던 그런 나라가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칭송받는 복지국가로 변형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이런 나라로 함께 같이 노력해 간다면 꼭 스웨덴 못지않은, 오히려 대한민국만의 복지 국가를 꼭 일으켜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마시고요. 희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노력해 보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제 거의 끝나가요. 조금만 더 읽고 이제 오늘 그 방송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 국민의 집은 스웨덴 3인당이 추구하는 미래 사회상의 상징 개념으로 자리 잡았고, 오늘날까지 복지국가 스웨덴을 일컫는 별칭입니다. 이 연설 이후 국민의 집 이념은 선풍을 일으켰고 1932년 3인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집권당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대중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손의 리더십은 3인당 당의장이 된 1928년부터
사민당 대표의 총리의 자리를 유지한 1946년까지 이어진다.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손의 국민의 집 이념은 보수당은 물론이고 사민당 내부 급진파의 비판을 받았다. 사민당 내 급진파들은 한손의 주장이 사회주의는 물론 마르크스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비판하면서 계급투쟁 노선의 고수를 주장했다. 한손은 계급투쟁만으로는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정치를 할 수 없다고 맞섰다. 계급투쟁과 같이 파괴적인 접근보다 사회적 불의에 맞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려면 계층 간 협력과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자본주의와 시장체제의 해체를 내세우는 혁명적 사회주의론과도 결별했다. 그 대신 한손은 계획경제를 사민당의 대안으로 내세웠고 이를 점차 기능사회주의론으로 발전시켰다. 즉 정부는 시장과 기업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법과 규제를 통해 조절할 수 있고 소유에서 나오는 권한과 기능을 사회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손의 국민의 집 이념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는 정치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 집 이념은 스웨덴 현대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연대와 통합사회, 평등한 권리 보장 등이 실현되면서 개인과 가족의 생활이 윤택해지고 사회 정의가 확대되었다. 이는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장 경제 체제의 장점을 결합해 실용주의적 사회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한손의 정치는 1932년 이래 보편주의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정책을 꾸준히 실현했다. 예를 들어 모든 노인에게 지불되는 기초연금의 보편화를 내용으로 한 1935년의 기초연금 개혁, 1938년 2주간의 노동휴가제 도입, 1947년 아동수당의 신설과 가족정책, 1948년 주택보조금 도입과 모든 국민을 위한 주택정책, 1955년 보편적 의료보험제도 도입과 1962년 종합사회보험법 제정 및 전국 9년제 의무교육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요.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발된 나라들은 그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보편적인 의료보험제도, 즉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보편화되지 않은 나라, 유일한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이건 이제 다음 그 방송의 주제이기도 한 버니 샌더스, 미국에서 가장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이후로 가장 인기 있는 그 정치인 스타가 된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다음 시간에 그분이 아직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의료보험 제도 미국에서만 유일하게 시행되지 않고 있고 지금도 이제 그 조 바이든은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참 슬픈 현실이에요. 이 현실에 대해서 왜 그런지 궁금해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왜 미국이 선진국인 줄 알았는데 의료보험 제도가 이렇게 후진적인지 그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 시작해 에르란데르와 팔메로 이어지는 복지국가 건설 과정에서 국민의 집은 일찍이 없었던 새로운 스웨덴식 사회복지 모델 혹은 사회민주주의의 모델을 이끈 이념이자 목표로 작용했다. 앞서 소개했듯이 국민의 집 이념은 1996년 페르손 총리에 의해 생태의 가치가 통합된 녹색 국민의 집으로 발전한다.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그 비전을 확대한 것이다. 2005년 사민당 의장인 모나 살리는 녹색 국민의 집의 비전을 설명하면서 초기 국민의 집 건설에 나섰던 때의 초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의 연대의식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 다음 세대와의 연대도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녹색 국민의 집은 하나뿐인 지구와 인류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연대를 내건 21세기판 국민의 집 이념이다.
이처럼 국민의 집 이념은 계속 진화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환경에 앞장서는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들이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인데요. 거기에서 또 유명한 또 아주 어린 또 환경운동가 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우리나라의 지금 환경적인 문제, 미세먼지라든지 뭐 전 세계 사실 환경과 떼놓을 수 없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라든지 이런 걸 또 다음 이제 차후 방송에서 또 계획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자세히 얘기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발전을 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스웨덴은 경제 발전과 동시에 어떤 그런 복지 국가가 확립이 되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좀 앞으로는 그 경제 성장과 그 경제 분배를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 정책, 사회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구체적인 정책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차후 방송에서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많이 널려주시고요. 사실 젊은이들 사이에 정치 혐오, 뭐 정치는 이제 도외시하는 그런 문화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정치의 발전은 더 더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정치에 더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할수록 우리의 정치와 사회는 더 발전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평등한 대한민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파해 주시고요. 우리 방송이 더 커져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브레인스톰, 아웃 오브 박스에서 생각해서 함께 브레인스톰해서 해결책을 마련하는 그 건설적이고 행복하고 좋은 방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미국에서 순식간에 정치 스타로 떠오른 버니 샌더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버니 샌더스 캠페인에도 자원봉사를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